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질문이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왜 아내는 이제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을까? 왜 손을 잡아도 미소 대신 어색한 침묵만 흐를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 잘못일까요?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 앞에서 많은 남성분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저 속으로만 삼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고민입니다. 건강검진은 챙기면서도 부부관계의 변화는 외면한 채 흘려보낸 세월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대, 60대, 심지어 70대까지도 그들의 고민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자신을 여자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부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대화는 줄어들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단순한 잠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친밀함이 무너지면 작은 일에도 서운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상처받습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고 때로는 이혼이나 외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아주 작은 신호에서 비롯됩니다.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대화가 끊기면서부터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스킨십을 나누는 노년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0%나 낮다고 합니다. 또 혈압 수치와 면역력이 안정적이며 심장병 발병률도 크게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잠자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천을 나누고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몸 전체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도 부부관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남편은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뭘 그런 걸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아내는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니야 라는 체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향한 눈빛은 차가워지고 손을 내밀어도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거창한 이벤트도 거대한 선물도 아닙니다. 단순한 한마디, 요즘은 어떤 게 힘들어? 라는 따뜻한 질문이 바로 시작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 68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내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식탁에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걱정 있어? 그 한마디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서운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저녁 10분이라도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대화가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시간이 늘었고 다시 예전처럼 함께 산책을 하며 웃는 날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는 여전히 누군가의 딸이고 여전히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남편의 눈빛 속에서, 손길 속에서 당신은 아직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면 사랑은 확인해야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만 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밥상 앞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아내의 표정, 혹은 대답 없는 인사 뒤에 남겨진 쓸쓸한 뒷모습.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아내가 나에게 보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 아직도 당신 옆에 있고 싶어. 그러나 우리는 그 신호를 읽지 못한 채 지나쳐버린 건 아닐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외면하기보다 지금 당장 오늘 밤 식탁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그 질문이 바로 다시 시작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보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필요한 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여는 대화입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부관계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단순히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문이 닫히면서 몸도 함께 닫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손길을 피하는 이유, 대화가 줄어드는 이유, 잠자리가 멀어지는 이유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한국노인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부부 중 정기적인 스킨십을 유지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삶의 만족도가 35% 높았습니다. 또 건강검진 지표에서도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활동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 몸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증거입니다. 한편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와 함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남편의 손길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다시 여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남편의 무심함이나 무관심은 아내의 마음을 더욱 다치게 합니다. 이때 아내의 몸은 차갑게 굳어지고 결국 부부관계는 의무나 습관으로만 남게 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한 72세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로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는 늘 집안일과 손주 돌봄에 지쳐 있었고 남편은 TV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는 질문을 건넨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자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산책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함께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몸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신일체, 액신셔니티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열리면 몸은 저절로 반응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닫히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체력이 좋아도 아내는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질까보다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대화를 늘려야 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출근 전 혹은 저녁 식사 후에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작은 스킨십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꼭 잠자리로 이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고 가볍게 등을 토닥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아내의 반응을 존중하세요. 아내가 불편하다면 강요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곧 친밀함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남편의 체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만으로도 노년기의 성기능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걷는 운동을 한 노년 남성의 60%가 성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되살아나고 그 자신감이 아내와의 관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몸과 마음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마음이 열리면 몸도 반응하고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 방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 저녁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작은 미소, 짧은 대화, 따뜻한 손길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입니다. 아내는 직접적으로 "나는 외롭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수는 줄어들고 웃음은 사라지고 함께 있어도 어딘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들은 이를 단순히 아내가 피곤해서 그러겠지라며 넘깁니다. 그 작은 신호들을 무시한 결과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절반 가까이가 배우자와 정서적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남성들은 문제를 체력 저하나 나이 탓으로만 돌립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내의 마음을 세심하게 읽어내지 못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까 해서 말도 줄이고 행동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가만히 있음이 문제입니다. 아내는 말보다 더 큰 신호를 보냅니다. 식탁에서 내뱉는 짧은 한숨, TV를 보며 멍하니 있는 눈빛, 혹은 무심한 대답 속에 담긴 서운함. 이런 것들을 놓치면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체력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남편 본인은 나는 괜찮아, 나이 들었는데 당연하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달라집니다. 함께 걷기에도 힘들어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하는 남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더는 가까워지기 힘들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체력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관계 전체의 자신감과 직결됩니다. 저는 얼마 전 한 65세 남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이랑 있으면 내가 더 늙는 것 같아.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늘 집에서 소파에만 앉아 있었고 건강 관리도 하지 않았으며 대화조차 거의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아내에게 하루 한 가지씩은 오늘 고마워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2달 뒤 아내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돌아오고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 건 큰 게 아닙니다. 비싼 선물이나 거창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존재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여전히 여자로서 소중하다는 인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들이 이를 모르고 무심함으로 일관합니다. 무관심은 사랑을 갉아먹는 가장 빠른 독입니다. 작은 무심함이 쌓여 결국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대화의 방식입니다. 남편들은 종종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로 접근합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놓치는 신호는 사실 아주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없기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지난 한 달 동안 아내가 보낸 작은 신호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무심히 지나친 한숨이 있었나요? 외면한 눈빛이 있었나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아내의 마음속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늦기 전에 그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손을 잡고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몸은 상관없어. 하지만 실제로 부부 관계에서 몸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자신감이 줄고,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신체적 불편함을 겪습니다. 이때 부부가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거리가 벌어집니다. 실제로 국내 보건의료 연구자료에 따르면 60대 이후 부부의 65%가 성생활 문제로 갈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중 절반 이상이 문제 해결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창피하다 라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신체적 친밀감은 단순한 욕구 충족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지켜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내 손을 잡는 것도 어색해요. 하지만 사실은 손을 잡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스킨십은 사랑을 다시 불러내는 열쇠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손을 잡거나 포옹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뢰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단순한 스킨십이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체력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라며 체력 관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벼운 운동만 꾸준히 해도 부부 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씩 걷기 운동을 한 노년 남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성생활 만족도가 40%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을 회복한 결과입니다. 한 70대 남성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부부 사이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줄고 같은 집에 살지만 따로 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의 권유로 꾸준히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 결국 1시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력이 붙자 자세도 달라지고 표정에도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남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같이 나가볼까?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여성에게도 신체적 변화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여성은 종종 자신을 더 이상 여자로 느끼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거울 속의 주름, 예전 같지 않은 몸매, 건조해진 피부는 자존감을 흔듭니다. 이때 남편의 따뜻한 한마디가 그녀를 다시 여자답게 만들어줍니다. 여전히 당신은 내게 가장 아름다워. 이 짧은 말이 여성의 마음에 불을 켜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서로의 몸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변화한 몸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 날의 열정과는 다릅니다.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그리고 더 깊게 이어집니다. 남편이 아내의 변화를 이해하고 아내가 남편의 노력을 알아줄 때 비로소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고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찾으세요.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시간, 저녁에 따뜻한 차를 나누며 대화하는 순간, 그리고 작은 스킨십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살아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에도 사랑은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돌보는 일과 동시에 마음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몸만 잘 관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몸이 준비되어 있어도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열려 있으면 작은 손길 하나에도 웃음이 피어나고 단순한 대화 속에서도 서로가 다시 연결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늘 강조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귀로 열리고 남자의 마음은 눈으로 열린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여성은 말과 태도에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남성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그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반대로 차가운 말, 무심한 태도는 곧바로 상처로 남습니다. 60대 이후 여성분들의 공통된 고민 중 하나는 남편이 이제는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들 대부분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합니다. 다만 표현을 잊었을 뿐이죠.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해보셨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당신 덕분에 내가 잘 버틸 수 있었어 라고 말했나요?
이런 말은 단돈 한 푼 안 들고도 관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부부가 서로의 노력에 대해 감사 표현을 주고받는 경우 관계 만족도가 40% 이상 높아지고 갈등이 생겨도 훨씬 빨리 회복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경청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해결책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단순히 공감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라고 말했을 때 남편은 곧바로 병원 가봐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원한 건 그 말이 아닙니다. 많이 힘들었겠네. 내가 안마해줄게 라는 따뜻한 반응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실제로 한 부부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했지만 거의 대화를 하지 않던 두 분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남편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불평했고 남편은 나는 돈 벌어다 주는데 뭘 더 바라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상담을 받고 돌아가 아내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나도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단 한마디였지만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저녁마다 함께 산책을 시작했고 오랜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을 여는 열쇠는 바로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무거운 문제들로 가득해집니다. 건강, 자녀, 돈, 노후 걱정. 이런 이야기만 반복하다 보면 부부 사이의 웃음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작은 농담, 가벼운 웃음은 부부 관계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서로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사소한 말도 유쾌하게 풀어보세요. 아내의 실수를 지적하기보다 웃으면서 괜찮아, 당신답네 라고 말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자극은 단순히 대화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배려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거나 갑자기 작은 꽃다발을 건네거나 TV를 함께 보며 손을 잡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는 포인트입니다. 남성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큰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이 진짜 사랑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작은 것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따뜻한 말, 경청, 웃음, 배려. 이 네 가지가 합쳐졌을 때 아내는 다시 여자로 느끼게 되고 남편 역시 다시 남자로 설 수 있습니다. 몸을 만지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마음을 만지는 기술입니다. 그것이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참 단순한 진리로 귀결됩니다. 나이 들어도 부부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하고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끄럽다는 이유로, 체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혹은 이제는 의미 없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의 행복을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상담을 통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부부의 친밀함은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며 삶 전체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제 다 늦었다, 뭘.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부부 중 정기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6년 이상 길고 우울증 발생률은 절반 이하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삶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또 성관계 중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실제로 70대 노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스킨십을 나누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이제 체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과연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 비밀은 3가지입니다. 첫째, 몸을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30분의 가벼운 산책, 그리고 꾸준한 근력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호르몬 분비를 안정시킵니다. 둘째, 마음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내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짧은 질문 하나가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셋째, 작은 스킨십입니다. 손을 잡는 것, 어깨를 토닥이는 것, 눈을 바라보며 웃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이 쌓여 부부의 관계를 다시 젊게 만듭니다. 저는 실제로 75세의 한 할아버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아내와 손도 잡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한 건 거창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저녁 10분만이라도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내가 저한테 자꾸 웃어요. 오랜만에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단순히 손을 잡는 행동 하나가 관계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랑은 젊을 때나 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평생을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서로를 만지고 느끼고 바라보는 시간은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경제적 안정과 건강이 노후의 2 기둥이라면 부부 사이의 친밀감은 그 위를 지탱하는 지붕입니다. 지붕이 무너지면 기둥이 아무리 튼튼해도 집은 불안정해지듯 친밀감이 사라지면 삶의 만족도 역시 크게 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기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부의 친밀함은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둘째, 건강관리와 대화, 작은 스킨십이 그 열쇠다. 셋째, 사랑은 체력보다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 3가지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활기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집에 돌아가 아내의 손을 잡고 고마워 라는 말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2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노년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분명히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챙겨 먹는데 정작 효과는 없고 오히려 속만 더 불편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마그네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도 단지 먹는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 인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의심부터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들어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밤마다 몇 번씩 깨는 분들, 다리에 쥐가 나서 남편이나 아내까지 깨어나게 만드는 분들, 아침에 눈 뜨면 피곤이 가시지 않는 분들. 사실 이런 증상 뒤에는 마그네슘 부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미 마그네슘을 먹고 있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70대 여성분의 경우 매일 공복에 마그네슘을 챙겨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좋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저녁을 일찍 마친 뒤 밤 10시에 빈속으로 한꺼번에 삼키셨죠. 하지만 결과는 속쓰림, 설사,
그리고 여전한 불면이었습니다. 그분은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왜 더 힘들어지나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를 말이죠. 왜 공복 복용이 문제일까요? 나이가 들면 위벽은 얇아지고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두꺼운 담요처럼 보호해주던 위가 이제는 얇은 종이처럼 약해집니다. 그 위에 마그네슘이라는 무기질이 직접 닿으면 자극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이 쓰린 것은 당연한 결과죠. 게다가 공복 상태에서는 몸이 영양소 흡수 모드가 아니라 보호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고가의 보충제를 삼켜도 대부분 흡수되지 않고 화장실로 흘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돈을 버리는 셈이지요. 또 하나 흔한 실수는 한 번에 많이 먹기입니다. 마그네슘은 은행 계좌처럼 한 번에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200ml 이상은 흡수되지 않고 남은 양은 그대로 배출됩니다. 예를 들어 물을 한꺼번에 1리터 들이키면 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루 권장량을 2~3번에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연구와 실제 사례가 말해주는 황금 타이밍은 바로 식후 30분입니다. 이때는 위가 소화를 시작하면서 영양소를 받아들일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이 천연 캡슐 역할을 하여 위를 보호하고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30분은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으로 꼽힙니다. 우리 몸이 밤사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동안 마그네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제형의 선택입니다.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화 마그네슘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흡수율이 낮고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은 위 자극이 적고 흡수율이 높아 시니어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실제로 글리신 성분 자체가 뇌와 신경 안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숙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변화를 체험하셨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다리 쥐로 밤마다 깼는데 복용 시간을 바꾸고 나서 2주 만에 숙면을 취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침 기상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떠도 온몸이 무겁고 피곤했지만 이제는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거창한 약물이나 고가의 치료 덕분이 아니라 단지 시간을 바꾼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개인차가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많은 시니어들에게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수 5가지와 그 해결책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만 꾸준히 먹으면 언젠가는 효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작 복용법과 타이밍을 무시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위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고 난 직후 위산과 소화 효소가 적절하게 분비됩니다. 이때는 마그네슘이 다른 영양분과 함께 자연스럽게 흡수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공복 상태에서는 몸이 방어 모드로 전환되며 들어오는 성분을 막으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공복에 먹은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벽을 직접 자극해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쟁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 아연, 철분과 같은 다른 무기질과 같은 통로를 통해 흡수됩니다. 마치 좁은 문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려는 것과 같죠. 특히 칼슘과 함께 복용하면
두 성분이 서로 경쟁해 둘 다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칼슘은 아침, 마그네슘은 저녁처럼 시간을 나눠 복용하는 게 권장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카페인 음료 역시 마그네슘의 적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으로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만약 아침에 커피와 함께 마그네슘을 먹는 습관이 있다면 그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연령과 위산 분비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감소합니다. 위산은 영양소가 체내로 잘 들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분비가 줄어들면 아무리 좋은 마그네슘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런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흡수율이 좋은 제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리시네이트, 말레이트 형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생체 리듬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주기 리듬, 즉 생체 시계에 따라 호르몬과 대사작용이 달라집니다. 밤에는 멜라토닌이 분비되며 회복과 휴식 모드에 들어가는데 이때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후 30분은 숙면을 돕는 황금 시간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침에는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활력이 유지됩니다. 결국 언제 먹느냐가 곧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느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연구팀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같은 용량의 마그네슘을 복용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공복에, 다른 그룹은 식후에 먹도록 한 결과 식후 복용 그룹에서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평균 3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불면 증상이 개선된 비율도 식후 그룹에서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항생제, 골다공증 약 등과 마그네슘은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약효도 떨어지고 마그네슘도 헛되이 버려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70대 남성분은 마그네슘을 1년 넘게 챙겨 먹었는데 왜 이렇게 다리에 쥐가 자주 날까 하셨습니다. 살펴보니 아침 혈압약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셨던 겁니다. 시간을 바꿔 드시라고 조언했더니 불과 3주 만에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히 같이 먹으면 편하다는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 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작은 습관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고 심장, 신경, 근육, 혈당 조절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타이밍과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규칙적으로 마그네슘을 챙겨 먹는데 왜 효과가 없지? 하고 의아해 하십니다. 사실 문제는 얼마나 꾸준히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실수가 그 핵심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공복에 먹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텅 빈 위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위벽을 직접 자극해 속쓰림과 구토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점막이 얇아진 시니어분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복에 먹은 마그네슘은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미국 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공복 복용 그룹보다 식후 30분 복용 그룹에서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공복 복용은 돈도, 건강도,
동시에 잃는 길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몰아서 먹는 것입니다. 오늘 깜빡했으니 저녁에 몰아서 먹어야지 라는 습관, 절대 금물입니다. 마그네슘은 한 번에 200ml 이상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루 406을 먹는다고 해도 한꺼번에 삼켜버리면 절반 이상이 그냥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사, 복통 같은 부작용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번에 물 한 통을 들이켰을 때 몸은 필요 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출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먹는 것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잘못된 제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고 장에서 수분을 끌어당겨 설사를 유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약으로 쓰이기도 하지요. 젊은 층도 버거운데 시니어분들께는 탈수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같은 형태는 흡수율이 높고 위장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글리신은 숙면을 돕고 말사는 근육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니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칼슘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복용합니다. 하지만 이 두 성분은 같은 흡수 통로를 사용합니다. 좁은 문에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려 하면 결국 부딪히고 밀려나듯이 흡수율이 서로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했을 때 각각의 흡수율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칼슘은 아침, 마그네슘은 저녁처럼 시간을 구분해 섭취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커피, 녹차, 홍차 등 카페인 음료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할 뿐 아니라 소변으로 배출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커피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만약 아침마다 커피를 즐기신다면 마그네슘 복용은 최소 2시간 전후로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5가지 실수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반복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0대 여성 환자분은 불면증 때문에 수년간 고생하셨는데 알고 보니 매일 밤 10시 공복에 산화 마그네슘 400mg를 한꺼번에 커피와 함께 드셨던 겁니다. 속쓰림은 심해지고 효과는 전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복용 방법을 바꾸고 제형을 바꿔 드신 지 한 달 만에 숙면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그네슘은 단순히 보충제가 아닙니다. 근육, 신경, 심장, 혈당, 뼈 건강까지 몸의 거의 모든 기능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시죠? 도대체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지금부터 일본 장수촌 어르신들이 지켜온 황금 타이밍과 실천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일본 장수촌에서 90세를 넘어도 정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을 언제 먹느냐였습니다. 그 비밀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첫 번째 황금 타이밍은 저녁 식사 후 30분입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셨다면 6시 30분이 바로 최고의 시간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때가 위와 장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며 영양소 흡수 준비가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이 위산과 함께 적절히 분해되고 위벽은 영양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면 음식물이 천연 보호막처럼 작용해 위를 자극하지 않고 흡수율은 공복 대비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실제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팀은 같은 양의 마그네슘을 공복과 식후에 나누어 먹였을 때 식후 복용군에서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평균 2.7배 높게 유지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황금 타이밍은 아침 식사 후입니다. 아침에 적정량을 나누어 먹으면 하루 종일 마그네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에너지 대사와 신경 안정에 동시에 관여하기 때문에 아침 복용은 하루의 활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여줍니다. 실제로 일본 나가노현의 장수 마을에서는 아침 식사 후에 마그네슘을 챙겨 드시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 결과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평균 보행 속도가 일반 노년층보다 20% 이상 빨랐습니다. 세 번째 황금 타이밍은 운동 30분 전입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를 하시기 전 마그네슘을 소량 복용하면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다리 쥐가 줄어들고 운동 후 피로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실제 일본 교토대학의 실험에서는 걷기 운동 30분 전에 50mg의 마그네슘을 복용한 그룹이 복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피로도가 35%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천법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7시 30분에 하신다면 그 후 8시쯤 마그네슘 100mg을 드십니다. 오후 3시쯤 가벼운 산책을 나가기 전에는 50mg를 추가로 복용합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 식사 후 6시 30분에 다시 100mg를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3번으로 나누어 총 250mg를 섭취하면 위 부담도 없고 흡수율도 극대화됩니다. 또 중요한 비밀은 조합입니다. 마그네슘은 단독으로만 섭취하는 것보다 특정 영양소와 함께 먹었을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이 세포 안에서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자 역할을 합니다. 실제 하버드 의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마그네슘 단독 복용 그룹보다 비타민 B6를 함께 복용한 그룹에서 수면질이 5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흔히 파는 비타민 B 복합제에도 충분히 들어있으니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비법은 마그네슘 목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황산 마그네슘, 일명 앱섬 솔트를 넣고 20분간 몸을 담그면 피부를 통해서도 마그네슘이 흡수됩니다. 관절염이나 근육통 완화에도 효과적이며 무엇보다 숙면을 돕습니다. 욕조가 없으시다면 조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발바닥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족욕을 꾸준히 하시면 전신이 편안해지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몬드, 호박씨, 시금치, 두부, 바나나, 다크, 초콜릿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대표 식품입니다. 저녁에 마그네슘 보충제와 함께 두부 반모, 시금치 나물, 바나나 하나를 곁들이신다면 약과 음식이 함께 작용해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그네슘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황금 타이밍과 조합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아마 일주일 후 여러분의 아침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최할머니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한 지 단 2주 만에 나타난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2~3번씩 깨던 불면증이 단번에 사라졌고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꿀잠을 자게 된 겁니다. 피부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 힘이 붙었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늘 피곤하고 무기력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선생님, 이제 제가 다른 사람 같아요 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수면 개선이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개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신경 안정, 근육 이완, 혈압 조절, 혈당 관리, 에너지 생산, 뼈 건강까지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그네슘을 제대로 섭취하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해 마그네슘이 빠져나가므로 평소보다 20% 더 필요합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햇빛 부족으로 비타민 D가 결핍되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마그네슘 흡수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겨울에는 반드시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단독 섭취 그룹보다 골밀도 수치가 평균 18%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흡수가 어려워지므로 흡수율이 좋은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 이상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배설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량씩 자주 나누어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80세 이상은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심장약, 골다공증 약, 항생제를 복용하신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마그네슘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폐경 이후 여성의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평균 25%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300mg 이상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전립선 건강이 중요한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전립선 비대증 위험이 커집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물은 하루 8잔 이상,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은 하루 30분 이상 걷기,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트레스는 마그네슘을 가장 빠르게 소모시키는 적이니 노래 부르기, 화초 가꾸기, 친구와의 대화 같은 작은 행복을 통해 마음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그네슘의 진짜 힘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은 드셔야 몸속 저장고가 채워지고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 2주는 수면과 근육에, 한 달 후에는 혈압과 혈당에, 2달 후에는 뼈와 에너지에, 석 달 후에는 삶 전체가 새로워집니다. 단 3개월의 꾸준한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마지막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단돈 2,000원으로도 살 수 있는 조합, 바로 마그네슘과 비타민 B6, 그리고 멜라토닌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놀라운 시너지가 생깁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만드는 수면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줄어들어 불면증의 원인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멜라토닌 생성을 돕고 비타민 B6는 그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 미국 수면학회 연구에서는 이 조합이 수면제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마그네슘 100mg, 비타민 B6 10mg, 멜라토닌 1mg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단, 멜라토닌은 처음엔 0.5mg 정도로 시작해 몸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졸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단순한 조합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방법은 마그네슘 스프레이입니다. 여마그네슘을 끓인 물에 녹여 발바닥이나 종아리에 뿌리면 피부로 바로 흡수되어 다리쥐나 불면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한밤중 다리쥐 때문에 괴롭던 삶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직접 사용해 봤는데 다음날 아침이 정말 가벼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 400ml 이상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마그네슘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시니어에게 오히려 해롭습니다. 반드시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를 고르셔야 합니다. 음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요즘은 토양의 영양분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는 충족이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공복에 먹지 마시고 반드시 식후 30분에 드셔야 합니다. 둘째, 하루 권장량을 2-3번에 나눠 드세요. 셋째, 글리시네이트 또는 말레이트 형태를 선택하세요. 넷째, 비타민 B6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다섯째,
칼슘, 카페인, 탄산음료와는 시간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여섯째,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잃으면 돈으로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습관 하나로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을 올바르게 먹는 습관입니다. 저 역시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10년은 젊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불면증이나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족,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그들의 삶도 여러분 덕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주 돈 안 드는 건강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없이 100세까지 걷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 꿀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안심이 되시나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익숙한 채소들이 평생 건강의 비결이라고 믿어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믿음 뒤에 숨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 부르는 그 채소들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뇌와 심장을 조용히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믿기 어렵겠지만 지난 30년 동안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수천 명의 노년 환자를 진료하면서 같은 패턴을 보아왔습니다. 담배도, 패스트푸드도, 술도 아닌 잘못된 시간에 먹은 채소 한 접시가 어느 날 아침 말을 더듬게 하고 팔이 들리지 않게 만든 경우 말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혈관의 탄력은 떨어지고 대사 속도는 느려지며 약 하나하나가 몸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젊을 때의 습관으로 먹고 마십니다. 채소는 무조건 좋다. 많이 먹을수록 건강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만난 한 7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채식주의자로 살아오신 분이었죠. 비타민제, 칼슘제, 채소즙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 팔이 저려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허혈성 뇌졸중 초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시금치와 칼슘제를 함께 복용하면서 혈관 안에 미세한 결정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오히려 건강을 지키려던 습관 때문에 병을 부른 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채소가 나쁘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니라 먹는 시간과 조합입니다. 아침에는 약이 되고 밤에는 독이 되는 채소가 있습니다. 낮에는 혈관을 깨끗이 하지만 약과 함께 먹으면 혈액을 뭉치게 하는 채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브로콜리, 양상추, 당근, 마늘, 양파, 옥수수,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이들은 모두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채소들이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모른 채 먹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조용한 위험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심혈관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뇌졸중 환자의 28%가 잘못된 식품 조합과 야간 수분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채소 위주의 식단을 가진 나라에서는 건강식 과신 증후군이 훨씬 흔하다고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이 든 몸에는 음식이 약이기도 하지만 약만큼의 독이 되기도 한다. 그 경계는 아주 미묘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금치라도 오전 10시에 먹으면 혈류를 돕지만 저녁 10시에 칼슘제와 함께 먹으면 혈관을 막습니다. 같은 마늘이라도 낮에는 혈전을 막지만 한근고제를 복용하는 이에게는 뇌출혈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채소를 끊는 것이 아니라 채소를 이해하는 것.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는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양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는 시간과 조합에 집중할 때입니다. 젊을 때처럼 아무 때나 아무 조합으로 먹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식이 아니라 몸을 갉아먹는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은 몸에 쌓이는 기록이 됩니다. 오늘의 한 접시가 내일의 혈관이 되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뇌를 만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냉장고 속 평범한 채소들이 어떻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약처럼 먹을 수 있는지를 차근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식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을 지키는 지혜의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도 냉장고 안에 시금치, 브로콜리, 양상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식탁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양상추, 이 세 가지 채소는 한국인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세 가지가 나이 든 몸에선 언제 도구로 바뀔 수 있는가를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먼저 시금치입니다. 평생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진 채소죠. 시금치는 철분이 많아 피를 만든다는 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철분보다 더 강력한 성분이 바로 옥살레이트입니다. 이 옥살레이트는 젊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60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부터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이 바로 문제입니다. 시금치의 옥살레이트가 칼슘과 결합하면 혈관 안에 미세한 결정체를 만들고 그것이 쌓이면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녹이 세우는 것처럼 혈관이 굳어갑니다. 부산의 70대 여성 환자분은 하루 한 끼를 시금치 나물로 드셨습니다. 나는 고기도 안 먹고 담백하게 산다며 늘 자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팔이 저리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MRI 결과는 뇌경색 초기. 원인은 시금치 펴룩칼슘제. 이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좋은 것끼리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거야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끊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것이 해답입니다. 칼슘제나 비타민 D를 먹었다면 최소 4시간 이후에 시금치를 드세요. 또한 시금치를 데친 뒤 그 물을 버리면 옥살레이트의 80% 이상이 줄어듭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혈관의 나이는 10년 이상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로콜리입니다. 슈퍼푸드라고 불리며 항암 채소로 유명하지요. 하지만 한근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이 또한 조심해야 할 식품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비타민 K가 약의 작용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광주에 사는 68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 후 매일 와파린을 복용했는데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드셨죠. 결과는 IR 수치 불안정, 응급실 입원 직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브로콜리가 나쁘다가 아니라 불규칙하게 먹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주는 매일 먹고 어떤 주는 안 먹고 이렇게 불안정한 패턴이 혈액 응고 수치를 흔들리게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2-3번 먹는다면 그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식단의 안정성이야말로 뇌졸중 예방의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세 번째 채소, 양상추. 샐러드로 먹으면 속이 편하고 다이어트에 좋다. 특히 저녁 식사 대용으로 양상추를 즐기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밤중 혈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상추에는 미약한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샐러드 한 접시를 먹으면 몸은 수분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밤사이 혈액이 농축되어 끈적해지고 이로 인해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72세 독거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저녁 양상추 샐러드를 한 접시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어지럽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는 혈액점도 상승.
문제는 식단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양상추는 점심에 먹으면 몸을 가볍게 하지만 저녁에 먹으면 혈관을 무겁게 만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양상추 모두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좋은 채소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녁에 먹을 땐 데친 채소 위주로, 약을 먹는 날엔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이 음식을 약처럼 먹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처럼 먹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음식은 적이 아닙니다. 다만 무지할 때만 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네 번째 채소는 바로 당근입니다. 아삭하고 달콤한 주황색 채소. 어린 시절부터 눈에 좋다고 배워온 채소죠.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건 좋은 음식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독이 된다. 는 단순하지만 잊기 쉬운 진리였습니다. 67세의 한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TV를 보며 생당근을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야식보단 훨씬 건강하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치솟아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야간 저혈당과 교감신경 항진.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잠들기 전 당근이었습니다. 당근에는 천연 당분이 풍부합니다. 낮에는 좋은 에너지원이지만 밤에는 문제가 됩니다. 밤에 생당근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상승하고 몇 시간 뒤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 결과 심장은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하며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집니다. 바로 그 틈에 뇌졸중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당근을 끊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생당근 대신 익힌 당근, 즉 찐 당근이나 삶은 당근을 낮 시간대에 드세요. 익히면 당분 흡수 속도가 완화되고 에너지가 서서히 공급됩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 바로 그것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채소는 마늘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만병통치약이죠. 하지만 마늘은 약이자 독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한근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를 맑게 하지만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한근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위험한 조합이 됩니다. 제가 만난 70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생마늘을 3쪽씩 씹어 드셨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려는 습관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위장관 출혈, 마늘과 약의 병용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건강을 챙긴다고 믿었지만 사실상 스스로를 병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나쁘다. 마늘은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루 한두 쪽 이하로 줄이고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의사와의 5분 상담이 생명을 지키는 5년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채소, 양파입니다. 양파는 피를 맑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퀘르세틴이라는 천연 항산화 물질 덕분에 좋은 효능이 많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늦은 저녁, 특히 취침 전에 생양파를 먹으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이를 보상하기 위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킨다는 점입니다. 이 순간 혈관 안에서 혈류의 압력이 흔들리며 작은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통해 이 문제를 직접 보았습니다. 미국에 계실 때 어머니는 매일 밤 양파즙을 한 잔 드셨습니다. 피를 맑게 하고 숙면에 좋다는 말을 믿으셨죠. 하지만 자주 새벽에 어지러워 넘어질 뻔한 적이 많았습니다.
검사 결과 야간 저혈압과 혈관 수축 반응이 원인이었습니다. 양파를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점심이나 오후 간식 시간에 드세요. 활동량이 많을 때 섭취해야 혈류가 안정적으로 순환하고 밤에는 피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채소, 당근, 마늘, 양파, 시금치 모두 인류에게 이로운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 효능은 언제, 얼마나,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젊을 때의 몸과 나이 든 몸은 다릅니다. 젊을 땐 약이 되던 것이 노년에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은 음식의 시간표입니다. 언제 먹는가, 무엇과 함께 먹는가, 얼마나 먹는가. 이 3가지가 바로 약과 독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오늘 먹은 식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건강은 오늘의 한 끼가 결정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7번째 채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옥수수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옥수수? 그건 건강식이잖아. 그렇죠. 옥수수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이 좋아 예로부터 건강 간식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건 옥수수는 밥이 아니라면 밥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는 사실이었습니다. 옥수수는 채소로 착각되지만 실제로는 고탄수화물 곡물에 가깝습니다. 한 개만 먹어도 흰쌀밥 반 공기와 비슷한 당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 활동할 때 먹으면 괜찮습니다. 에너지를 써버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녁에, 특히 잠들기 전에 먹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혈당의 롤러코스터 때문입니다. 옥수수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 후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 급격한 오르내림이 혈관벽을 팽창시켰다가 다시 수축시키고 그 과정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며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이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면 뇌혈관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막히거나 터질 위험에 노출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의 한 어르신은 저녁마다 삶은 옥수수를 드셨습니다. 밥보다 나을 거라 생각했죠. 살도 덜 찌고 소화도 잘 되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갑자기 한쪽 손이 저리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뇌졸중의 전조였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죠. 옥수수가 나를 아프게 했다니요? 그렇다면 옥수수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타이밍입니다. 옥수수를 간식이 아닌 주식의 일부로 생각해야 합니다. 즉, 옥수수를 먹을 땐 밥이나 빵의 양을 줄여야 하고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옥수수를 식사 대용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의 본질을 알고 먹는 것, 그것이 현명한 식사입니다. 이제 8번째 채소, 아스파라거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채소는 혈관 청소부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효능이 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강한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하고 부기를 빼주니까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밤에 아스파라거스를 먹는 습관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밤에 아스파라거스를 먹으면 몸이 수분을 계속 배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는 동안 탈수 상태가 되죠. 탈수는 혈액을 끈적이게 만듭니다. 끈적한 피는 혈관 속을 천천히 흘러가며 혈전이 생길 확률을 높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혈전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뇌로 이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뇌졸중입니다. 그렇다고 토마토를 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토마토는 여전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피부 노화를 늦추며 특히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먹는 방법과 시간입니다. 첫째, 토마토는 생으로 많이 먹지 말고 익혀서 드세요. 익힌 토마토의 리코펜 흡수율은 생토마토보다 3배 높습니다. 둘째, 밤보다는 낮에 드세요. 밤에는 신경계가 민감해져서 히스타민 반응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지, 감자, 고추 등 같은 가지과 채소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이들은 모두 같은 계열 성분을 지니므로 한꺼번에 섭취하면 혈관 수축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제대로 먹는 법은 간단합니다. 점심에 토마토국 한 그릇, 저녁에는 익힌 토마토 소스에 두부나 생선을 곁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뇌혈관에도 부담이 없고 항산화 효과도 유지됩니다. 이제 시선을 한국의 전통 밥상으로 옮겨봅시다. 건강의 상징인 채소 이야기를 넘어 이제는 한국인의 식탁에 매일 오르는 음식들이 뇌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김치입니다. 한국인의 영혼이자 밥상의 상징이죠. 하지만 김치 한 접시엔 평균 12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2000mg이니 김치 2접시만 먹어도 이미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는 셈입니다. 문제는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수분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즉, 피가 점점 짠 피가 되어가죠. 이 짠 피는 혈관벽을 부풀리고 장기간 반복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결국 혈관이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딱딱해지며 뇌졸중의 밑바탕이 됩니다. 그러나 김치를 완전히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이자 정서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단지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첫째, 저염 김치를 선택하세요. 요즘은 소금 양을 3중반 40% 줄인 제품도 많습니다. 둘째, 국물은 남기세요. 국물의 대부분에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 김치를 먹을 때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곁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칼륨이 나트륨을 중화해 줍니다. 제가 만난 80세의 정씨 어르신은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도 김치를 끊지 못하셨습니다. 김치 없인 밥이 안 넘어가요. 그분께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김치를 절반만 덜 짜게 담가보세요. 한 달 후 혈압이 15나 낮아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했죠. 싱거워도 괜찮네요. 이제 혀가 익숙해졌어요. 결국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익숙한 짠맛을 조금씩 줄이는 것, 그 단순한 변화가 뇌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건강식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러나 때로는 약보다 위험할 수도 있는 음식, 바로 인삼입니다. 한국에서 인삼은 오랫동안 기력의 근원, 천연 보약으로 불려왔습니다. 어르신들께 인삼차는 일상의 활력제이며 손자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인삼이 어떤 경우에는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삼 속에는 혈액순환을 돕는 사포닌, 진세노시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적당히 섭취하면 혈관을 확장하고 피를 맑게 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인삼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한금고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시니어들이 인삼을 함께 섭취하면 몸속 균형이 무너져 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73세의 한 환자분은 심근경색 수술 후 매일 와파린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준 국산 홍삼즙을 하루 2포씩 꾸준히 드셨죠. 몇 주 뒤 갑자기 복통과 어지럼증이 나타났고 검사 결과 위장관 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았죠. 아니,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의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인삼의 사포닌이 와파린의 한금고 작용을 방해한 것입니다. 결국 피가 지나치게 묽어지면서 위장 출혈이 생긴 거죠. 이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약물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건강식품이라도 몸 안에 오랫동안 남아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삼을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인삼은 여전히 훌륭한 약재이자 음식입니다. 핵심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입니다. 첫째, 인삼은 공복에 절대 드시지 마세요. 빈속에 섭취하면 위를 자극하고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특히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 뒤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고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둘째, 인삼은 약을 복용한 지 최소 2시간 이후에 드셔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한근고제, 혈당약과 동시에 섭취하면 상호작용이 생깁니다. 만약 의사에게 괜찮겠죠? 라는 질문이 망설여진다면 그것은 이미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인삼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홍삼은 열을 내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분이나 불면증이 있는 분에게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반면 수삼이나 백삼은 비교적 순하고 부담이 덜합니다. 따라서 체질과 계절, 복용약물에 따라 선택을 달리해야 합니다. 넷째, 하루 복용량을 지키세요. 하루 3개에서 5기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피로감 완화 대신 혈압 상승, 불면, 심계항진 같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 김치와 인삼을 넘어 한국 밥상의 또 다른 주인공 된장, 고추장, 간장을 살펴봅시다. 이 양념들은 한식의 영혼이자 우리 식단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금과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된장 한 숟가락에는 평균 나트륨 700mg, 고추장 한 숟가락에는 600mg, 간장은 한 큰술만으로 10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이미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먹는다는 뜻이죠. 이 소금은 혈압을 높일 뿐 아니라 혈관벽을 마치 오래된 고무처럼 딱딱하게 만듭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져서 나트륨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이 배로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야 맛있다는 오래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2주만 조금 싱겁게 먹어보세요. 놀랍게도 미각은 빠르게 적응합니다. 그리고 혈압은 평균 1025mmHg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소주 한 잔은 괜찮겠지 하시죠. 하지만 소량의 술조차 혈압을 출렁이게 하고 심박수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한근고제, 혈압약, 당뇨약을 함께 복용하는 분이라면 단 한 잔의 술이 치명적인 출혈이나 저혈압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술은 해로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왜 마시는가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 마시는 한두 잔은 좋지만 건강을 위해 마신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건강 상식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은 시간, 조합,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건강의 열쇠는 금지에 있지 않습니다. 절제와 타이밍, 그리고 자기 몸을 아는 지혜에 있습니다. 하루 한 끼는 싱겁게, 한 달에 한 번은 약사에게 복용약을 점검받고 밤늦게 채소 샐러드 대신 따뜻한 미역국을 선택하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당신의 내일 아침을 지켜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 하나를 버리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서서히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밤 식탁에서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계속해서 여러분께 돈 들지 않는 건강의 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오늘 밤은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